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재조정하는 민주당의 법안을 놓고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기필코 막아내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검수완박 이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동향과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국회의장에 요청하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이 아들의 병역 판정과 관련해 2015년과 같이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재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의 위법성 여부를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이틀 만에 철회하고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치열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는 내일, 대구시장 후보는 모레 결정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인 다음 달 2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2박 3일 일정 가운데 둘째 날인 21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가운데 이에 앞서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안건조정위부터 열리고 소위원회로 또 넘어가고 상임위원회로 가고 해야 되는데 안건조정위원회가 아직 시작을 못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열릴 줄 알았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아직까지도 일과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원 법사위원장의 고심이 끝나고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면 조정위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박 위원장은 이른 오후부터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열리면 어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포함해 4대 2구성으로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넘길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제든 긴급회의를 소집해 일방 처리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또 국회의장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회를 두고 공방이 계속 오고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여전히 오늘 안에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로 직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부담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계속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거듭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강행한다면 법사위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결사 저지할 계획입니다. 명분이 없다는 걸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권선동 원내대표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명분 없는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합니다.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법제처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성을 언급하고 국민 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통과될 일은 없을 거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것은 거부권 행사라고 봅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박병석 의장의 중재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고십을 끝내면 오늘 밤 양당의 극한 대치가 밤새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위한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장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속도전을 내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 열쇠를 쥐게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자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편법 처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민주주의 능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비상대책위원도 국민 시선이 두렵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박병석 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강행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해외 출장을 보류한 박 의장은 여야 중재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본회의 소집 요청에는 명확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협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병석 의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서 힘이라든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끌려서 양심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박병석 의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박 의장은 지난해 8월에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주의자를 강조해온 박병석 의장의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의정활동 내내 중도 온건파로 분류되어 온 박 의장의 선택이 검수완박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부장검사회의에선 지휘부 총사퇴 요구가 나왔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다시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대검찰청부터 일선 검찰청에 이르기까지 릴레이 기자 간담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평검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야 회의를 연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강경했습니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해 반성한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범죄 방치법이라며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부장검사도 YTN과 통화에서 책임 있는 자세란 이런 사태를 불러온 고검장급 이상 간부들의 사퇴를 의미한다며 참석자 다수가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뇌부 사퇴론이 제기된 배경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호수 총장의 사표가 반려된 뒤에도 입법 절차의 속도에는 변화가 없자 이제는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로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든 겁니다. 부장검사들은 민주당이 공청회 같은 수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고검장들 역시 자리에 연연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거듭 국회를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대신할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법제사법위원들을 설득한 김호수 총장은 법안 저지가 먼저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장검사들의 마음이나 저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마음을 모아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할 뿐입니다. 검찰의 여론전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사장과 평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8개 검찰청 수사관들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물론 일선 검찰청 10여 곳에서도 지역별로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간담회가 잇따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지역 민생 행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한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4대 수출품이 자동차와 조선인데 이 역시도 제철 산업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경남 진주 중앙유등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 국민 삶 속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우리 번영의 출발점이고 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창원 마산 어시장으로 강해 어떻게 국민의 복리 후생을 증진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진영과 지역에 상관없이 인재를 뽑아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컷오프 결정을 철회하고 두 사람을 포함해 서울시장 후보를 100%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전략공천에서 경선으로 방침을 바꾼 건데요. 당의 난맥상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19일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두 사람의 컷오프 방침을 지도부에 통보한 지 이틀 만입니다. 심야회의, 서울의원 간담회, 오찬회동으로 이어진 경론 끝에 민주당 비상대책위는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 경선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 내지는 개파 발언 등등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100%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경선엔 컷오프가 취소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포함되고 한때 전략공천 카드로 검토된 박영선 전 장관의 참여 여부 등이 막판 변수로 남았습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비대위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송 전 대표가 선거에 다시 나온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천 배제는 이재명 상임고문 복귀에 대한 반대라는 주장에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앞세운 분열과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등 컷오프 번복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여과 없이 표출됐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별반 바뀌지 않은 민주당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이 같은 난맥상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 정국과도 맞물려 지방선거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처리 전망이 어떨지 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에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양쪽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좀 먼저 들어보죠. 네. 예.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의장님께도 요청드립니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수기해온 대국민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기득권 사수를 위해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수완박법은 민주당 비대위원의 3분의 2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 민변, 학계,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패범죄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봉쇄하는 죄인 대박법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국회의장께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본회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가서 끝나면 소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 전체위 있고 이게 하루 만에 다 끝나나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예,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도 여당 3명, 야당 3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무소속까지 해서 여당이 4명, 야당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회의하다가 안건조정에 이제 그만합시다. 표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 전체위에 넘겨요. 법안 소위는 뭐 건너뛰고. 법안 소위도 뭐 그냥 형식적인 보니까. 거죠. 그리고 전체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 위원이 18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10분, 무소속 1명. 그래서 11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지금 무소속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1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그냥 자신들이 표결 처리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법사위도 금방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박병석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소집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 해외 출장은 이미 이제 밀어놨고, 그건 뭐 포기했고 오늘 어떤 결정을 국회의장이 내리느냐를 봐야 되는군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제 민영배 의원이 스스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어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로 어떻게든 참여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단어들을 제가 쭉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무리수다, 편법, 꼼수. 이게 국민의힘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나온 단어들이란 말이죠. 내부의 반발도 꽤 있어요. 내부의 반발이 심해요. 공개적으로 뭐 몇 분 의원님들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대략 50명 정도는 50명?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건조정위원회에 다수 의석을 참여하기 위해서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해서 법사위에 배치한 것도 문제인데 더 꼼수가 있어요. 임시 안건조정위원회의 의장은 그 나이가 많은 분, 연장자 순이거든요. 그래서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또 다시 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시 안건조정위원회 의장을 지금 맡기는 거예요. 위원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꼼수도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여론은 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단체들, 시민단체, 법조계 단체, 그리고 대검도 반대하고 있고요. 대법원도 반대하고 있고요.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뭐 국회 국민의힘 반대하고 있고 정의당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금 고립돼가는 형국이거든요. 본인들과 본인들의 지지층만 검수완박 법안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인 여론도 안 좋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도록 하려는 방패막, 방어막을 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람들은 검수완박이야말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시기에는 이거는 뭐 5년 동안 뭐 했냐고요. 글쎄요. 5년 동안 검수완박, 검찰개혁 하지 왜 지금 임기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하느냐. 그것은 좀 뭔가 명분이 이율배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은 일단 당원들 비상대기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필리버스터로 계속 연설하면서 시간을 끌자 이제 이건데 다시 이제 민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쪼개기로 회기를 계속 중단시키면서 넘어가면 결국은 필리버스터도 소용이 없다 이건데 결국 국민의힘이 카드가 없는 건지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박 의장은 뭐라고 할까요? 오로지 박병석 의장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내일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나 화요일 날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 때 통과를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라미 전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살라미 전술 하더라도 임시 회기를 수집하려면 대략 3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음 주 내에 2번 이상 더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현재 5월 3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의 일정을 당겨줘야 돼요. 예. 그래야 다음 회기를 소집할 거 아니에요. 임시회기를 소집하고 또 임시회기를 소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4월 임시회기를 당겨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민주당이 살라미 전술을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일 법사위에서 이 안건이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더라도 안건 처리하겠다는 상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국회의장 몫이네요. 오로지 국회의장 몫입니다. 국회의장이 정말 이번 법안 처리에 가장 결정적인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국회의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왜 하필 이럴 때 국회의장을 맡았나 하는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제 과거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병석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직권상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민생 법안이니까 내가 직권상정해서 처리하겠어라고 했어요. 근데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이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결국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해봐. 왜냐? 이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지 이거는 민생 법안과는 좀 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민생 법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안으로 볼 것인지 그 관점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장은 당 소속으로 움직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기가 대략 한 달 정도 남으셨잖아요. 한 달. 그럼 이제 6월 달에는 다시 민주당 소속으로 복귀하셔야 돼요. 이거 처리 안 해주면은 배신자 박병석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국회의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지만 이번 회계 제대로 안 된다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이제 인수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또 엉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이용호 인수위 간사가 아니 이 법안이 다음번 대통령이 뭐 처리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일관된 입장 같습니다. 작년 3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검수완박, 부패완판. 검수를 완박하면은 이거는 부패가 판을 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수위 측에서도 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위헌이다. 세 번째는 국민 인권이 후퇴된다. 결국에는 수사를 못하니까 범죄 피해를 받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논리입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의 나름대로의 반대 의견은 이렇게 목을 맬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인 거냐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방식 자체에 동의를 좀 못하겠다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날짜는 계속 지나가고 지방선거는 이제 41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나름대로 지금 검수완박에서 뭔가 헛발질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몰고 갈 거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반응은 이거죠. 검수완박하면 지민 완박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완전히 박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만 이 법안에 지금 처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다른 쪽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이것은 이렇게 빨리 처리하면 안 돼라는 여론조사가 훨씬 높습니다. 국민 여론도 이 법안의 강행 처리에 좀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중요한 이제 증언들이 나왔죠.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민변 참여연대 소속의 한 변호사께서 아니 민주당 이 법안 처리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이 법안 통과되면 20명 감옥 가. 그래서 이거 통과시키면 안 돼. 예.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고 그 참여연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한 사람 내가 이름까지도 내가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다면은 과연 민주당이 지금 현재 밀어붙이는 저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과연 얼마나 흔들리냐는 이제 뭐 선거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건 좀 지켜보긴 하고, 또 하나 민주당이 상당히 좀 이렇게 곤혹스러워졌던 상황이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목을 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일단 못 나가게 막아버리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못 나가게 막았다가 아니 그런 게 뭐가 왜 경선에도 못 나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반발 때문에 다시 이제 또 살려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단독 보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영길, 박주민 컷오프 한 그날 새벽에 그 다음 날 새벽이죠.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비대위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다.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니까 비대위 차원에서 좀 바로 잡아달라. 이것은 경선으로 해야 된다. 왜 저분들이 기회까지 박탈하느냐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박지원 현 공동 비대위원장도 아니 왜 그러느냐, 이거 경선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꿨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야 오늘 비대위원들이 점심에 대략 한 2시간 동안 도시락 회동을 거치면서 좋아요, 100% 참여 경선합시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로 우리 서울시장 후보를 뽑읍시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참 한심한 노릇이죠. 지난 열흘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서울시장 누가 나가네, 안 나가네, 되네, 안 되네 하면서 오락가락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여론조사만 계속 나왔어요. 내부에 분란이 있으면요, 선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선 지도부와 각 의원들, 각 계파 간의 갈등을 먼저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후보를 뽑는다고 만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틀림없이 아니 나오시면 안 되죠, 책임지고 물러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경선은 뭐 하셔야죠. 이제 말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박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계파에 속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영입됐는데 속파가 있나요?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당신 우리 당에 와서 공동 비대위원장 좀 맡아줘, 여러 차례 설득을 해서 비대위원장 맡았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고문의 저런 설득과 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뜻을 따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왜 충북지사에 단독 공천을 하냐. 이거는 부동산 문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단독 공천하는 거 맞지 않다. 다른 지역도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이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있으면요, 원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려요.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불만에 불을 붙인 양반인데 그건 단독 공천을 가고, 누구는 지긴 했지만 열심히 뛰었는데 뭐 경선에도 못 가고 이건 안 된다. 앵커님 그것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시에 서울과 본인 지역구 충북에 청주에 청주에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청주거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분이 다시 지금 충북지사 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논리죠.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도 자기를 컷오프로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전 후보가 등장을 하기를 갖다가 꺼리는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 공천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은 그게 꼼수다라고 했는데 이게 풀리겠습니까? 이렇게 엉키면? 근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 룰과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런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계파 싸움의 모습이 보여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고문을 상당히 좀 지지하는 쪽이고 이원욱 그 전략공천위원장 같은 경우엔 정세균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파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라는 생각 때문에 공천 문제가 꼬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당에서 계파 싸움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럼요. 그러나 자기들이 세워놓은 룰이나 상식 같은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면 별 문제 없이 어떻게든 풀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어려운 거죠. 예. 근데 대선에서 진 정당은요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당권을 잡아야 자신들의 계파를 지킬 수 있고 그 계파를 다음번 총선 때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잠시만요. 이제 민주당이 치열하니까 민정 얘기만 계속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 자리에 이제 유승민 예비 후보, 그다음에 김은혜 예비 후보 다 모셔봤습니다만은 경기지사 어떨 것 같습니까? 경기지사 후보. 내일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 아마 여론조사가 다 끝났을 것 같고요. 참 누가 이길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참 어려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지금 룰이 어떻게 되냐면 당원들 투표 50%, 경기도민 여론조사 50% 합산해가지고 결과를 내요. 근데 지금 김은혜 의원을 경기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의 90%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90%? 네. 그렇다면은 조직적으로 당원, 동원,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국민의힘 쪽에 경기도 당원분들, 당협위원장분들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사고 있다라는 김은혜 의원을 표면적으로는 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경기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려면 유승민 후보가 더 낫지 않을까? 왜냐?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훨씬 더 김은혜 후보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유승민 후보를 찍었어.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심하고 당심이 항상 일치가 잘 안 돼갖고 고민하는 사람이 또 홍준표 예비 후보입니다. 대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구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가 유영아, 김재원 후보에 거의 2배 이상 앞서고 있어요. 그러면 당원에서도 앞서고 일반 대구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홍준표 후보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나름대로 애정은 그 지역에서 많지만 그걸 뒤집을 정도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제 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정심도 있고 애틋한 마음을 표하세요. 불쌍하다. 저렇게 탄핵당해가지고 감옥에서 5년 동안 있었네. 불쌍하다라는 것과 그것이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했으면 좋겠어. 정치에 관여했으면 좋겠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냥 공기 좋은 그 달성군의 비슬산 밑에서 그냥 덕담하시면서 국민들 만나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 저분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다시 정치에 관여한다, 개입한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대구 시민들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 행정을 관장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여의도에 가서 예산을 막 따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지자체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이 되려면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영아,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심, 윤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더 친해요. 영향력이 많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를 지지해요. 이거랑 대구시장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성식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인 다음 달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둘째 날인 다음 달 21일 개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해 2박 3일간 한국에 머무르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은 현재로선 둘째 날인 21일 개최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룻밤을 더 보내고 사흘째인 22일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할 전망입니다. 한국에 상대적으로 오래 체류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나 평택 미군기지 등을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뒤 이뤄지는 첫 정상회담이란 점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일정만이 아닙니다. 정상회담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국방 컨벤션 센터 등 5군데 이상이 선택지로 검토되는데 이번 주말 미국 측 사전 답사단이 서울에 오면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간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새 정부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한미 관계가 더 공고화되고 더 돈독해져야지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고. 사적인 성격의 만남이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긴 했지만 앞서 윤 당선인도 성김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만큼 한미 공조를 강화한다는 당선인의 외교 정책도 점차 가시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자 외교부는 아직 인수위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낙점될 경우 대체 시설 확보가 어려운 데다 연쇄 이동 불편함도 만만치 않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새 대통령 관저로 애초 검토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급선회했습니다. 1970년대 건축된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노후화와 누수가 심각하고 경호나 의전 면에서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반면 한남동 공관 중 가장 넓은 외교부 장관 공관은 의전에 최적화돼 있고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쳐 상태도 양호합니다. 관저 경호동으로는 인근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들은 아직 인수위에서 공식 통보받은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인수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당혹감은 역력합니다. 장관 공관이 새 관저로 낙점될 경우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장관 공관은 방한 인사 초청 행사 등 외교 활동의 필수적인 자산인데 공관만한 대체 시설이 없다는 게 외교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앞두고 국방부 이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윤 당선인 취임식 나흘 뒤인 다음 달 14일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새로 지은 사저에서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의 사저는 최근 사용 승인 허가가 났고 막바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다음 달 10일부터 살게 될 사저입니다. 기존 사저가 있는 매곡동에서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새 사저에 들어섭니다. 양산 매곡에서 옵니다 지금.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저에서는 대통령 내외를 막기 위한 막바지 공사도 한창입니다. 건물 외부 공사는 마무리됐고 조경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양산시에 사용 승인이 났고 경호처 직원들이 쓸 집기도 이미 마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 준비가 거의 끝난 겁니다. 평산마을 사저는 기존의 매곡동 사저가 경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공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저는 전체적으로 회색빛 건물에 큰 창문이 시원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통도사에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다음 달 10일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곳으로 올 예정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 이렇게 오신다니까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로서는 영광이죠.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지 않지만 벌써 이곳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조용히 우리 국민들하고 편안히 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보통 시민으로 살겠다 강조하며 정치 참여와는 선을 그은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무게감이 있는 만큼 새 보금자리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의혹들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혐의는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장미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네. 장관 후보자 아들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병역 이제 의혹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옛날에 사급이었는데 또 사급 나온 거 아니냐. 네. 옛날에 사급 나왔는데 지금도 사급 나온 것은 옛날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사실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 설명한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2020년 현재 지금 신체 상태가 사급을 받을 정도이다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월에는 현역 입대가 가능한 2급을 받았고 5년 뒤에 이 본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경북대 병원에서는 4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질병명이 척추협착증이었는데 오늘 뭐 그 추간판 탈출증 4급으로 의심되는 증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 증상도 4급에 해당하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015년도도에 척추협착증이라고 이를 정도로는 본인들도 말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어떤 그 질병명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과문하지만 뭔가 종전의 상황과도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상의 착시효과를 유도했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의료 어떤 진료 내역을 공개하는 게 사실 의혹을 잠재울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에 민감 정보라서 이걸 공개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고발을 했던데 이게 경북대 병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으니까 그 직권에 남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물론 속였다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의혹이 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 아들, 딸이 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그리고 아들은 2018년도에 각각 의대에 편입하게 성공을 하는데 딸 같은 경우에는 1, 2, 3 고사실의 면접장에서 3 고사실에서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명의 심사위원인가가 만점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의 공저자, 그리고 대학의 선후배 관계, 의대 이런 어떤 특수 관계가 있었고 본인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과 또 다르게 수험생들의 얼굴 그리고 어떤 인적사항, 수험 번호가 공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본인이 이 경북대 병원 의대에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이 경북대가 국립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그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도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도 면접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인재 어떤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가 이런 유사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 그 해에 교육부의 지침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학생들을 이 전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예, 자 아들 병역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아들 딸의 편입학과 관련된 거, 본인 것도 있습니다. 의외로 출장을 가는데 외유성 출장이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심지어는 일하고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저녁에 뭐
음식점이나 술자리에서 먹은 카드 내역이 나왔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될까요? 둘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다. 생각합니다. 일단 도덕적으로는 그 당시에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었는데 법인카드 사용을 굉장히 좀 제한해라. 아주 좀 철두철미하게 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그 상황에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업무 외에 사용한 내역들이 나온 겁니다. 보통 법인카드의 유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그 기준은 업무 시간 외에 사용했는지 어느 부분에 사용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법인카드라는 것은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이게 정당한 이 비용 집행이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데 업무 외에 사용한 부분은 사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기계적으로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초점이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배우자가 잠깐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위장 전입이 결국 자동차를 살 때 채권 매입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액수를 줄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일단 좀 해봐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강남 삼성동에 거주를 하다가 경기도로 이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된 그 기간은 불과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입 신고를 했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이사를 간 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됐고 한동훈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공채는 도시철도 건설 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공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겁니다. 경기도가 좀 더 저렴했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구비 서류를 자동차 딜러한테 다 맡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류를 단순히 맡았다고 해서 전입신고까지 할 자동차 딜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양해 내지는 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입신고 과정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뭐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부분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딜러가 사모님 저쪽 지역으로 잠깐 옮겨가지고 채권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쪽 누구네 집으로 갈 건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했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장관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머니도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이제 한 장관 후보하고 이제 엉킨 건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또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어떤 그 의혹의 전 과정을 좀 짚어드리자면 한동훈 검사장의 어머니가 뭐 어떤 사람에게 98년도 2월 25일자로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아파트를 한 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1억 원의 돈이 빌려졌기 때문에 근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했고 그러면 근저당이 설정된 채로 그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는 검사 인관을 하기 전이었는데 이 아파트를 삽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은 이 시세에서 근저당이 잡힌 그 채권액만큼은 빼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채무는 안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한동훈 후보자가 산 이후 한 달 뒤에 근저당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머니께 돈을 갚았어야 해제되는 게 정당한 거고 이 갚은 내역이 없다면 아파트를 사실상 근저당의 외형만 만들어서 싸게 산 사실상의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게 된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내가 어떤 뭐 부정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명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을 안고 넘겨받았는데 그 빚을 갚은 게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편법 증여가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외대 총장 시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봐주고 포상을 해주고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뭐 교육부 장관으로서 좀 걸릴 듯한 문제이긴 한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도덕적인 비판에서는 자유롭지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대의 지침상 이 장기 근속을 한 교수에게 표창과 순금 3돈 정도를 지급하는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 근속으로 인해서 이 포상을 받은 교수는 어떤 인물이었냐? 성추행, 성희롱과 관련해서 징계 3개월의 정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를테면 학교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제자가 피해자로 돼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부적절한 처사였던 거 아니냐라는 또 도덕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 후보자 딸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외교부, 그러니까 국무부죠. 우리로 치면 외교부.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대학원생들한테 지원하는 돈인데 그 장학금 나름대로 잘 받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거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 김인철 후보자의 딸이 코넬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국 풀브라이트 전액 장학금으로 이 학업을 마쳤다는 점 논문에서 또 감사하다라고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총 동문 회장을 맡은 게 2012년도부터 15년도, 그러니까 그 딸이 유학을 가게 된,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게 된 그 2014년도에는 본인이 이 총 장학 그 동문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손을 쓴다고 관철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미국 외무부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이런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모친의 주택을 통한 탈세 문제가 또 의혹으로 제기가 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아빠 찬스로 인턴한 거 아니냐, 이 의혹도 나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친의 부동산, 그러니까 모친 명의로 된 부동산에 사실 부동산 전체 액수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본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채무자로 해서 본인 채권자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과세가 매겨지거나 뭐 상속세, 징역세를 매길 때 이 정확한 시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저당으로 잡힌 액수는 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제적인 혜택을 의도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본인의 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현장 체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인턴 3관왕이라고 그 딸을 지칭할 정도로 한 일간지에서 해외 유학 중인 한국 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한 인턴 과정을 거쳤다는 하나의 예로 제시되기도 했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아빠 찬스가 과연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상민 후보 측은 허위로 막 폭로하지 말아라, 의혹 제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언론 입장에서는 그 증빙 서류를 다 확보해 갖고 진짜 재판에서 판결하듯이 완벽한 어떤 판단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면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본인이 법원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테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은 기본적으로 실체관계, 특히나 적대적인 취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실체관계에 접근하는 데 대단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일관되게 기자들의 기사와 관련해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은 기자가 본인도 이것을 사실로 충분히 믿을 정도로 충실하게 취재를 하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위법성은 조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의 4년 고등학교 후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어떤 측근 인사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시켜 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해야 되지, 공정과 상식을 언급한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되는 행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뭐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빨리빨리 주시면 해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 규모 자체는 줄고 있지만 고령층 감염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새 변이 유행 위험도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고령층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에도 위험 요소는 여전합니다. 감염때 중증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감염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60살 이상 비중은 22%로 연일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만 해도 15%에 그쳤지만 7주 연속 증가해 이달 둘째 주 20%를 넘긴 겁니다. 지난해 말 백신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 올해 하반기 새 변이 출현으로 가을 재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차 접종은 고령층의 위중증 사망 예방과 오미크론과 같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특히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를 드립니다.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2차 접종까지는 적극 권고되지만 추가 접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 접종을 마친 뒤 확진된 고령층이라면 3, 4차 등 추가 접종은 원하는 경우에만 맞으면 됩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외에 노바백스로도 3,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60살 이상 고령층 4차 접종 예약률은 13.8%, 실제 접종에는 52만 명이 참여해 접종률 3.8%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용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저녁 시간 거리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갑론을박 중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이 문제에 결론을 냅니다. 기정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실외 마스크 의무를 바로 풀지 않은 건 긴장감이 너무 풀릴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만큼 마스크의 전파 차단 역할이 크다는 의미지만 실내 취식 등 더 우려스러운 상황도 모두 풀면서 실외 마스크를 계속 고집하는 건 정부로서도 부담입니다. 실외 마스크의 조정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그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중환자 등 지금까지 위험도를 평가하던 기준을 적용해 5월 초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도 밖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지만 의무가 해제되면 그 기준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등 일부 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까지 푸는 곳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다가오는 여름 문 닫고 에어컨 켜는 것을 고려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인수위도 실외 마스크 해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상대로 5월 초에 해제 결정이 나올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또 이행기 4주를 두고 판단하기로 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격리 의무 해제가 확진자가 격리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감염 위험성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해선 기간을 줄인 외국의 경우도 과학적 판단이 아닌 사회 경제적 고려가 컸다면서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감염 전파 차단 조치는 필요하다며 격리 권고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종합적 손실보상안이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 또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과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금융구조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후 가장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과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출범 직후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손실 보상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특위에서 보상 규모와 지급 대상,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 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 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가 될 예정이며 인수위는 특히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구조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게 목표로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인수위는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소득이 부족한 고령 가구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밀가루 값도 급등했습니다. 분식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지만 가격은 점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한 끼를 책임져왔던 대표적인 분식, 칼국수. 최근 서울에서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여기도 가격이 좀 약간 올랐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죠. 작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됐어요? 1,000원씩. 밀가루를 쓰는 다른 외식 물가도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냉면 가격 평균은 9,962원으로 1년 전보다 9.7% 올랐고 짜장면은 5,846원으로 1년 전보다 9.4% 상승했습니다. 밀가루가 원료인 면류와 과자, 빵 가격 역시 줄줄이 오르막을 타고 있습니다. 1년 전 2,800원 정도 하던 소면은 지금은 3,200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형을 마친 빵 반죽을 급속 동결한 걸 냉동 생지라고 합니다. 요즘 빵값도 오르면서 직접 이런 냉동 생지를 사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빵을 구워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빵도 못 싸 먹고 부침개도 못 해 먹고 그러죠. 그렇군요. 예. 많이 얼마나 많이 오른 것 같으세요? 저희는 많이씩은 안 사고 조금씩만 사요. 네. 특히 요즘 밀가루가 많이 올라서 분식료 많이 올랐는데 많이 좀 체감하세요? 아유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좀 어렵죠 지금. 국제곡물시장에서 밀 가격은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로 상승세를 타더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 밀 가격은 톤당 402달러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등 먹을거리 어느 것 하나 안 오르는 게 없게 생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렸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 후의 현장 모습을 뉴욕 포스트 기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 전합니다. 연설 후 허공에다 악수를 건네는 바이든 대통령. 네. 자, 내용을 갖다 한번 볼까요?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악수를 취하는 듯한 모습을 하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었다. 군중들도 인사를 나누려고 우르르 나오지도 않았다. 분위기를 보면 연설 후에 좀 썰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치매라는 단어는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썰렁하고 인기가 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오면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허공에다 악수 건네고 이거 치매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요. 예, 또 치매설이 불거진 79세의 바이든.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자, 민원연은 나흘 동안 모두 33건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대부분 제목에 치매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팩트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도를 했느냐? 우리 언론은 딱 5곳 정도 보도했습니다.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허공에 악수를 건네지 않은 것이다. 헷갈리지 않았다 전혀. IB타임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죠.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 청중들이 있었다. 거기에 손짓을 한 거다. 근데 이게 마이크 스탠드에 가려고 잘 안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혼란스러워 보인다든가 뭐 병이 있다든가 하는 주장은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모니터 보고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연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발견한 심각한 문제점은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에휴 저것도 속임수야 뻔해 딥페이크지 다 속임수 영상일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신문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니까 아 그게 아니네 치매가 사실인가 보네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력 언론지들이 유력 정론지들이 사실 정보로 들어가 있는 독자들을 꺼내서 허위 정보로 밀어 넣는 셈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언론학회에서 지난 20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타블로이드화가 우리 언론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냥 언론을 생각해서 타블로이드화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참 저급하고 저속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오너십이 강한 언론들, 사주가 쥐고 흔드는 언론들이 특히 심하더라. 특히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큰 언론사들이 어떻게 그런 걸 포털에다 올려놓느냐. 자, 연구 발표된 성적표를 공개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포털에 늘 실리는 15개 언론사끼리의 비교긴 합니다만은 제목에서 제일 야하고 선정적으로 올리는 매체 이 순서대로 쫙 갑니다. 그 다음에 제목은 그렇다 치고 주제를 잡을 때 아예 선정적이고 좀 저급한 것들을 계속 잡는 매체 순서 쭉 보이시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문들이 버젓이 다 들어갑니다. 자, 옐로우지 저속한 언론과 정론지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지적 참 아프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 내용을 보도한 곳도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매체 비평지 딱 2곳밖에는 없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22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길게는 1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등의 요구에 답변하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태 기자입니다. 아침 7시 지하철역 승강장에 경찰과 시민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자 아침 출근길에 늦은 일부 시민이 자리를 뜨면서 고성도 오갑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인간 아니에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했던 장애인 단체가 22일 만에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장애인 예산 증액과 주거권, 교육권 보장 등 요구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차 안에서는 아예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어가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전장현 회원 200여 명이 서울시청역과 경복궁에서 동시에 시위를 진행하면서 출근 시간대 2호선과 3호선 열차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장애인들은 내년 예산에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과 교육, 24시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없이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한 푼 배정하지 않고 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권리는 입으로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예산 편성 방안을 밝힌다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노정자가 5월 2일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 발표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멈추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내일도 아침 8시부터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출근길 시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는 군 형법상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돼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기존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적인 장소에서 자발적 의사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군인 간부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무 시간도 아니었고 숙소에서 합의 상태로 이뤄졌는데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군형법은 강제 추행과 별개로 학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발적인 성행위도 추행이라 보고 A씨에겐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사회의 건전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시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는 건 보편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기뿐만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과 가치, 그리고 행복 초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과 2012년 동성 군인 간 성행위 그 자체만으로 군기문란과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뒤집혔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오늘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 직후 시민단체는 성소수자 차별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새로운 판례라며 환영하고 이제 남은 건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성소수자란 이유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법정에서 재판하는 후진적인 법률을 남겨둘 것인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합의에 따른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그 자체로 처벌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제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며 학교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는데요. A 교수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A 교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이들이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제자 성희롱 추문에 휩싸인 미술대학 A 교수의 해임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A 교수는 여학생을 사석으로 불러내 나와 잠자리를 하게 될 테니 날짜를 잡자며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여학생에게 N번 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한 의혹을 받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수업 시간에도 성차별 발언이나 음담 패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이 즉각 조사에 나섰고 지난 5일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 처분을 환영하면서도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가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내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교수 윤리 헌장도 제정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촉구했습니다. 대학교 내에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행 사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A 교수는 피해 학생들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수업 녹취록과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학교에 제출했는데도 학교 측이 학생들 말만 믿고 해임 결정을 내렸단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제소하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3번 만난 적이 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다 허구입니다. 녹취를 풀어서 6,000매 정도 되는 걸 학교에 제출했거든요. 피해 학생 측 역시 A 교수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A 교수를 둘러싼 의혹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사용 가능성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2,000배 위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RS-28 사르맛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20일 오후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스크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시험용 탄두가 캄차카 반도에 예정된 지역에 명중했다면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험 발사라고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로 중계된 보고회에서 오랫동안 세계에서 사르맛을 필적할 무기가 없을 것이라면서 쇼이구 국방장관을 칭찬했습니다. надежно обеспечит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от внешних угроз и заставит задуматься тех, кто в пылу оголтелой агрессивной риторики пытается угрожать нашей стране. 미국 정부는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사르맛의 시험 발사를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미사일의 경로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가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e Defense Department said today that we did not deem the tes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the timing and the scope of Russia's missile tests do not influence our approach to countering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사르맛은 최대 사거리가 18,000km로 각기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르맛이 아직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개발해온 무기를 전쟁 중인 이 시점에 시험 발사한 것은 외부 위협과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튼튼한 대비를 강조하는 내부 단속의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